네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더러운 발을 들이미느냐. 당장 이놈의 다몽둥이를 분질러서 성문 밖으로 내치거라.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와 함께 둔탁한 타격음이 허공을 갈랐고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엄동설안의 차가운 밤 공기를 찢어 발겼다.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휘몰아치는 관아의 마당. 횃불의 붉은 혀가 미친 듯이 춤을 추는 가운데 한 사내가 짐승처럼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있었다. 이미 수차례 몽둥이 찜질을 당한 듯 그의 누더기 옷은 찢겨나가 시뻘건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으나 사내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그저 이를 악물며 고통을 삼키고 있을 뿐이었다. 포졸들은 추위에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몽둥이를 높이 쳐들었고 그들의 눈에는 굶주린 짐승을 사냥하는 듯한 잔혹한 희열마저 감돌고 있었으니 이를 지켜보는 누구라도 고개를 돌리고 싶을 만큼 처참한 광경이었다. 아이고, 나으리들, 제발 멈추십시오. 이러다가 사람이 죽겠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한 여인이 다급하게 뛰쳐나와 포졸의 앞을 가로막으며 외쳤다. 그녀는 관아의 자비를 도맡아 하는 관비 설인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숯검정으로 얼룩져 있었으나 그 너머로 보이는 눈동자만은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설인은 포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며 매질을 당하던 사내를 자신의 등 뒤로 감싸 안았다. 비키거라, 이 천한 것이 어디서 감히 나라실에 끼어든단 말이냐. 사또께서 기분이 언짢으신데 이 거지놈이 재수없게 얼쩡거리니 본보기를 보여주려는 것이다. 포졸은 귀찮다는 듯 발길질을 해대며 설인을 떼어놓으려 했으나 그녀는 요지부동이었다. 매서운 바람에 머리카락이 산발이 되어 흩날리고 얇은 무명 저고리 하나로는 살을 파고드는 추위를 막을 수 없었지만 설인의 표정에는 두려움보다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사람이 죽어 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는 것이 어찌 나라실입니까? 이 엄동설안에 갈 곳 없는 이를 내치면 얼어 죽으라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제 몫의 밥이라도 내어줄 테니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기백은 결코 천한종의 것이 아니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거렁뱅이 사내는 흐릿한 시선으로 자신의 앞을 막아서는 여인의 등 그 가녀리지만 강인한 뒷모습을 응시했다. 피냄새와 먼지 냄새가 뒤섞인 혼탁한 공기 속에서도 그녀에게서는 어렴풋이 맑은 향기가 나는 듯했다. 포졸들은 설인의 끈질긴 저항에 혀를 차며 몽둥이를 거두었다. 에이, 재수없는 년 같으니라고. 그래, 내년이 정원한다면 이 송장 치우는 일은 네가 맡거라. 대신 내일 아침까지 이놈이 관아마당에서 얼어 죽어 있어도 우리 책임은 아니니 그리 알라. 그들은 침을 괴뱉고는 낄낄거리며 따뜻한 군불이 지펴진 숙직실로 사라졌다. 마당에는 다시금 적막이 찾아왔고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만이 귓가를 때렸다. 설이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쓰러진 사내를 향해 몸을 돌렸다. 괜찮으십니까? 어디 부러진 데는 없으신지요? 그녀는 서둘러 자신의 거치마를 벗어 사내의 떨리는 어깨를 덮어주었다. 가까이서 본 사내의 몰골은 그야말로 처참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떡이 저어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제멋대로 엉켜 있었다. 옷이라고 걸친 것은 기워 입은 흔적이 역력한 누더기였고 그 사이로 보이는 살갗은 동상으로 거무튀튀하게 변해 있었다. 냄새 또한 지독하여 웬만한 사람이라면 코를 막고 뒷걸음질 쳤을 터였다. 하지만 설이는 눈살 한번 찌푸리지 않고 소매 끝으로 사내의 얼굴에 묻은 흙과 핏자국을 조심스럽게 닦아내었다. 일어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속 계시면 동사하고 맙니다. 누추하지만 헛간이라도 가서 몸을 녹이셔야 합니다. 사내는 설인의 손길이 닿자 흠칫 몸을 떨었다. 평생 천대와 멸시만을 받아왔을 거라 짐작되는 이 행색의 사내에게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은 낯설고도 두려운 것이었으리라.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금 주저앉고 말았다. 서리는 말없이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며 그를 부축했다. 남자의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깃털처럼 가벼웠으나 그가 내뿜는 숨결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열이 불덩이 같군요. 어서 안으로 드십시다. 서리는 비틀거리는 사내를 부축하여 관아 뒤편의 낡은 헛간으로 향했다. 헛간은 집단과 농기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만 매서운 바람을 피하기에는 그나마 나은 곳이었다. 그녀는 집단을 모아 자리를 마련하고 사내를 눕힌 뒤 품속에 숨겨두었던 주먹밥 한 덩이를 꺼내어 내밀었다. 제가 저녁으로 먹으려 아껴둔 것입니다. 식어서 딱딱해졌지만 그래도 요기는 될 것입니다. 어서 드십시오. 사내는 패란 눈으로 주먹밥을 바라보았다. 며칠을 굶었는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동을 쳤지만 그는 허겁지겁 덤벼들지 않았다. 대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먹밥을 받아들고는 떡진 머리카락 사이로 서린을 빤히 올려다보았다. 어둠 속에 잠겨있던 그의 눈동자가 헛간 틈새로 들어온 달빛을 받아 순간 번뜩였다. 그 눈빛은 굶주린 거지의 비굴함이나 매질에 지친 패배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고요하면서도 세상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통찰력을 품고 있었다. 서리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눈빛 대체 뭐지? 단순히 밥을 구걸하러 온 자가 아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수많은 죄인과 관리들이 드나드는 관아에서 뼈가 굵은 그녀였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속물들과 남루한 옷 속에 비범함을 감춘 이들을 구별해내는 눈썰미가 그녀에게는 있었다. 사내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갈라지고 쉰 목소리였지만 그 어조에는 묘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고맙소. 낭자의 이름이 무엇이오? 서리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서린이라 합니다. 관비의 이름 따위 알아서 무엇하시게요. 그저 어서 기운이나 차리십시오. 사내는 희미하게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 미소는 헝클어진 수염 속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서린은 그가 웃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서린. 상서로운 기운이 비친다는 뜻인가. 이름이 참으로 곱소. 네, 이 밥값은 언젠가 반드시 갚으리다. 그는 주먹밥을 한 입 베어 물며 마치 진수성찬을 대하는 듯 경건한 태도를 보였다. 씹는 동작 하나하나에도 품위가 배어 있어 누더기를 걸치고 집단 위에 앉아 있다는 사실조차 잊게 만들 정도였다. 서리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자신이 넋을 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게야. 그저 불쌍한 떠돌이일 뿐인데. 사실 서린 역시 처음부터 관비는 아니었다. 그녀는 본래 한양에 떵떵거리는 양반가 규수였으나 부친이 역모에 휘말려 멸문지화를 당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관비로 전락한 신세였다. 어린 시절부터 글을 배우고 예법을 익혔기에 사람의 풍모를 보는 눈이 남달랐던 것이다. 그녀가 기억하는 양반들은 권세를 믿고 거드름을 피우거나 아랫사람을 하대하는 데 익숙한 자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눈앞에 이 사내는 달랐다. 자신을 구해준 것이 고마워서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 예우를 갖추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다. 서리는 헛간 구석에 있던 낡은 옹기그릇에 물을 담아 그에게 건네며 넌지시 물었다. 선비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리 험한 꼴로 유랑을 하십니까? 글을 읽으신 분 같은데 연고지 하나 없으십니까? 사내는 물을 들이키다 말고 멈칫하더니 이내 씁쓸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먼 곳, 닿을 수 없는 과거의 어느 지점을 향하고 있는 듯했다. 글이라. 글을 읽어 무엇하겠소. 세상은 이리도 어지럽고 백성은 도탄에 빠져 신음하는데 내가 읽은 글귀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 아이 하나 덮어주지 못하고 굶주린 노인 하나 배불리지 못하니 그저 부질없는 먹물 장난에 불과하지 않겠소. 그의 말에는 깊은 회한과 자조가 섞여 있었다.
서리는 그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그녀가 관비가 되어 처참한 밑바닥 생활을 하며 뼈저리게 느꼈던 울분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또와 아전들은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자신들의 뱃속을 채우기에 급급했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은 매질을 당해 쫓겨나기 일쑤였다. 정의도 도덕도 사라진 이 관아에서 그녀는 홀로 분노를 삼키며 살아왔다. 그런데 오늘 넉마를 걸친 이 낯선 사내가 자신의 속마음을 대신 읊조리는 듯한 말을 내뱉은 것이다. 서리는 그를 다시금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오랫동안 붓을 잡았던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부질없다 하셔도 세상을 바꾸는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그리라 배웠습니다. 서린이 조심스럽게 대꾸하자 사내는 의외라는 듯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허허, 관비의 입에서 나오기에는 지나치게 고상한 말이로군. 낭자는 대체 어떤 사연을 품고 있기에 이리 험한 곳에서 썩고 있는 것이오? 사내의 날카로운 질문에 서리는 말문이 막혔다. 자신의 과거를 들키고 싶지 않아 짐짓 외면하며 화제를 돌리려 했다.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상처가 깊어 보이니 제가 약초라도 구해오겠습니다. 사또 나으리께서 아시면 경을 칠 일이니 인기척을 내지 말고 조용히 계셔야 합니다. 그녀는 서둘러 헛간을 빠져나가려 했다. 그때 사내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고맙소, 서린 낭자. 내 눈이 어두워 진주를 알아보지 못할 뻔했구려. 부디 몸 조심하시오. 오늘 밤은 바람이 몹시 차갑소. 서리는 헛간문을 닫고 나서며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심장이 거칠게 뛰고 있었다. 방금 그 사내가 내뱉은 진주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다. 단순히 고마움을 표하는 수사였을까? 아니면 자신의 본질을 꿰뚫어 본 것일까? 관아의 마당은 여전히 어둡고 스산했다. 저 멀리 사랑채에서는 사또와 아전들이 기생들을 끼고 술판을 벌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구성진 가락과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지만 그 소리는 오히려 관아의 정막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이었다. 서리는 주먹을 꽉 쥐었다. 담벼락 아래 웅크리고 있는 거지들의 신음소리가 술판의 흥겨운 소리에 묻히고 있었다. 그녀는 약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생각했다. 저 헛간에 누워있는 사내가 누구이든 상관없었다. 적어도 그는 이 썩어빠진 관아의 관리들보다는 훨씬 더 사람다운 냄새가 나는 자였다. 그리고 그날 밤 헛간의 틈새로 새어나오는 달빛 아래 거렁뱅이 선비는 품속 깊은 곳에서 낡은 서찰 하나를 꺼내어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다. 먹이를 노리는 매처럼 혹은 폭풍우를 기다리는 용처럼 그의 눈은 서늘하게 빛나며 다가올 파란을 예고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동살이 환하게 밝아오자마자 관아의 마당은 부산스러운 움직임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밤새 내린 눈이 하얗게 쌓여 세상의 더러움을 잠시나마 덮어주는 듯 했으나 이내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의 발자국에 지시겨져 진창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헛간문이 벌컥 열리며 차가운 아침바람과 함께 험상궂은 포졸들의 고함 소리가 들이닥쳤다. 어라? 이거지 놈이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었네? 명줄 한번 즐기기도 하지. 어이, 일어나라. 여기가 내 놈 안방인 줄 아느냐? 포졸 중 하나가 집단 위에 웅크리고 있는 선비의 옆구리를 발로 툭툭 건드렸다. 선비는 부스스 눈을 뜨더니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희죽희죽 웃으며 침을 흘렸다. 해, 여기가 천당입니까? 옥황 상제님께서 쌀밥을 주시려나? 그의 눈동자는 어젯밤에 그 서늘했던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탁하게 풀려 있었고 입가에는 비굴한 웃음만이 매달려 있었다. 포졸들은 그런 그를 보며 배꼽을 잡고 웃어대었다. 아이고, 매를 너무 맞아 머리가 어떻게 된 모양이로구나.
칩칩, 불쌍한 인생. 밥은 무슨 밥이야, 똥물이나 마시지 않고. 그들은 선비를 조롱거리로 삼아 한바탕 놀려대고는 침을 뱉고 사라졌다. 선비는 그들이 사라지자마자 멍청해 보이던 웃음을 거두고 차가운 눈빛으로 닫힌 문을 노려보았다. 잠시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서린이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물 한 대접과 보리밥 덩어리가 들려 있었다. 사람들이 험하게 굴었지요. 괴념치 마십시오. 배운 것 없이 힘만 쓰는 자들이라 남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세월을 보내는 위인들입니다. 서리는 주위를 살피며 재빠르게 음식을 선비 앞에 내려놓았다. 선비는 다시금 어수룩한 표정을 지으려 했으나 서린의 진지한 눈빛을 마주하자 짐짓 헛기침을 하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낭자의 은혜가 태산같소. 내 이 빚을 어찌 갚아야 할지 막막하구려. 그는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온몸을 녹였다. 서리는 그가 물을 마시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나직이 물었다. 아까 포졸들에게 하시는 양을 보았습니다. 어찌하여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광인 흉내를 내십니까? 그리하면 그들이 더 멸시할 텐데요. 선비는 젖은 누더기 옷을 털며 씁쓸하게 웃었다. 낭자, 세상에는 드러내서 화를 입는 것이 있고 감추어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있소. 저들의 눈에 내가 위협이 되지 않는 미치광이로 보여야만 내가 보고 듣는 것들을 경계하지 않을 것이오. 때로는 바보의 눈이 가장 정확하게 세상을 보는 법이지. 그의 말에는 뼈가 있었다. 서리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관비로 살아가며 자신의 총명함을 숨기고 바보처럼 굴어야 할 때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너무 똑똑한 종은 주인의 심기를 거스르기 마련이고 너무 아름다운 꽃은 일찍 꺾이는 법이었다. 선비님의 깊은 뜻을 제가 어찌 다 헤아리겠습니까마는 부디 몸은 상하지 않게 하십시오. 이곳 사또는 성정이 포악하여 심기를 거스르면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서린이 걱정스런 마음에 당부하자 선비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되물었다. 사또라, 백성의 어버이라는 자가 포악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내 듣자 하니 이 고을에 흉년이 들어 다들 힘들다던데 사또가 곡간을 풀어 구휼은 하지 않고 매질만 일삼는다는 말이오? 서린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녀는 한숨을 푹 내쉬며 헛간 문틈으로 보이는 관아 마당을 가리켰다. 보십시오. 저기 끌려와 꿇어앉아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세금을 내지 못해 잡혀온 농부들입니다. 가뭄에 콩나듯 하는 수확으로 입에 풀칠하기도 벅찬데 사또는 자신의 생신 잔치를 연다며 세금을 배로 올렸습니다. 낼 것이 없는 이들은 저리 잡혀와 초주검이 되도록 맞고 결국엔 집과 논밭을 빼앗깁니다. 마당에는 늙은 농부 하나가 형틀에 묶여 있었고 곤장치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려 퍼졌다. 나으리,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집에 굶어 죽어가는 노무가 계십니다. 내년 농사지어 꼭 갚겠습니다요. 농부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헛간까지 들려왔다. 선비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쥐고 있던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였으나 겉으로는 짐짓 태연한 척 물었다. 허허, 생신잔치라. 백성은 굶어 죽는데 수령은 잔치를 벌인다. 그거 참 기가 막힌 풍경이로구. 그래, 낭자는 그 꼴을 보고 어찌 참았소? 참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으니 견디는 것이지요. 서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매 맞고 쫓겨난 이들에게 몰래 물 한 모금 주는 것뿐입니다. 저들이 피를 토할 때 사또는 기생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풍악을 울립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역겨운지 차라리 귀를 멀게 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서린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슬렀다. 선비는 그런 서린을 깊은 눈으로 응시했다. 그는 품속에서 다 달아빠진 붓 한 자루와 꼬깃꼬깃한 종이 조각을 꺼내려다 멈칫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그는 대신 마음속에 장부의 이 모든 참상을, 그리고 눈앞에 여인이 흘리는 눈물 한 방울까지 낱낱이 기록하기 시작했다. 낭자, 너무 상심마시오.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이고 썩은 물은 언젠가 터져 나오기 마련이오. 지금은 저들이 천년 만년 부귀영화를 누릴 것 같아도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하여도 빠뜨리는 법이 없다 했어. 선비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어떤 확신에 찬 예언과도 같았다. 그때 밖에서 누군가 서린을 찾는 소리가 들렸다. 인연, 서린아. 어디 가서 농땡이를 피우고 있는 게냐. 안채에서 사또 나으리 씻으실 물을 대령하라신다. 행수 기생의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서린은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봐야겠습니다. 혹여 누가 들어오거든 다시 미친 척 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말려들지 마십시오. 그녀는 신신당부를 하고는 황급히 헛간을 빠져나갔다. 선비는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라더니 과연 그 말이 허언이 아니로구나. 저런 여인이 이런 시궁창에 갇혀 있다니. 그는 다시금 마당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곤장을 맡던 농부는 이미 의식을 잃고 축 늘어져 있었고 아전들은 그를 짐짝처럼 끌어내고 있었다. 그 뒤로 비단 옷을 입은 사또가 거드름을 피우며 걸어 나오고 있었다. 기름기가 흐르는 얼굴,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빛. 선비의 눈에서 섬광 같은 분노가 스쳤다. 그는 누더기 소매 안으로 손을 넣어 차가운 금속패를 만지작거렸다. 그 서늘한 감촉이 그의 이성을 간신히 붙잡아주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관아는 다가올 사또의 생신잔치 준비로 더욱 소란스러워졌다. 곳간에서 쌀가마니와 고기, 생선들이 끊임없이 실려 나갔다. 굶주린 백성들이 관아 담벼락에 붙어 그 광경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지만 포졸들은 그들에게 몽둥이질을 해대며 쫓아냈다. 선비는 헛간 문틈으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한쪽에서는 백성의 고열을 짜내어 쌓은 식재료가 산을 이루고 다른 한쪽에서는 굶어 죽은 시체가 거적에 덮여 실려 나가는 모순된 풍경. 그는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것을 억누르며 바닥의 흙먼지 위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다. 백성의 고통은 하늘에 닿건만 임금의 귀는 멀고 관리의 눈은 멀었구나. 내 이 붓으로 저들의 죄를 낱낱이 고하리라. 그의 손끝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필체 많은 대나무처럼 곧고 힘이 있었다. 저녁 무렵 일을 마친 서린이 다시 헛간을 찾았다. 그녀의 표정은 아침보다 훨씬 더 수척해져 있었다. 선비님, 저녁상에서 남은 음식 좀 가져왔습니다. 고기는 아니지만 배는 채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녀가 내민 그릇에는 밥과 나물 그리고 약간의 전이 담겨 있었다. 아마도 자신이 먹을 몫을 덜어온 것이 분명했다. 선비는 그릇을 받아들고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린을 바라보았다. 낭자, 내 하나만 묻겠소. 만약에 말이오, 누군가 이 판을 뒤집을 힘을 가지고 나타난다면 낭자는 그를 도울 용기가 있소? 뜬금없는 질문에 서린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판을 뒤집다니요? 그게 무슨, 말 그대로요. 저 탐관 오리들을 벌하고 억울한 백성을 구할 기회가 온다면 낭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증인이 되어줄 수 있겠냐는 말이오. 선비의 눈빛은 진지했다. 더 이상 광인의 그것이 아니었다. 서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얼굴과 매일같이 고통받는 이웃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실패하면 죽음뿐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는 그보다 더 큰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만약 그런 분이 정말로 계신다면 제 목숨이 위태롭다 해도 돕겠습니다. 이대로 짐승처럼 사느니 단 하루라도 사람답게 살고 죽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다. 선비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낭자의 그 마음. 하늘이 듣고 땅이 기억할 것이오.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전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맛이 좋구려. 이전에는 낭자의 한과 희망이 함께 버무려져 있어 더욱 각별하오. 선비는 다시 능청스러운 말투로 돌아갔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끈한 연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관아의 불빛은 하나둘 꺼져갔지만 사또가 머무는 안채와 선비가 머무는 헛간만은 깨어 있었다. 안채에서는 음탕한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헛간에서는 거친 숨소리와 무언가를 결심하는 비장한 침묵이 흘러나왔다. 선비는 서린이 두고 간 등잔불 아래서 소매 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첩지를 꺼냈다. 거기에는 이미 빼곡하게 적힌 죄목들이 있었고 맨 마지막 줄에는 오늘 목격한 참상이 추가되었다. 금성 현감 조병갑 탐악이 극에 달하여 민심이 흉흉하니 즉시 파직하고 엄벌에 처함이 마땅함. 그는 붓을 들어먹을 찍은 뒤 그 아래에 굵게 한 줄을 더 그었다. 그리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내일 밤 사또의 생신잔치가 열리는 날 그 화려한 연회장은 피비린내 나는 심판의 장이 될 것이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처럼 헛간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잔을 들어라. 오늘 밤은 달도 밝고 술맛도 좋으니 이 고을의 곡간이 바닥날 때까지 마시고 취해보자꾸나. 풍악은 무엇하느냐. 더 크게 울려라. 사또의 탐욕스러운 고함 소리가 관아의 담장을 넘어 밤하늘을 쩌렁쩌렁 울렸다. 관아 안뜰에는 수십 개의 청사초롱이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졌고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와 향긋한 술 냄새가 진동을 하여 코를 찔렀다. 비단옷을 휘감은 아전들과 토호들은 기생들을 옆에 끼고 희희낙낙하며 술잔을 부딪혔으나 그들의 웃음소리는 마치 지옥의 귀신들이 내는 괴성처럼 기괴하게 들릴 뿐이었다.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둔 바깥 세상에서는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이 찬바람을 맞으며 신음하고 있건만 이곳은 별천지인 양흥청망청이었다. 서리는 쉴 새 없이 술상을 나르며 입술을 꽉 깨물었다. 눈앞에 펼쳐진 이 호사스러운 지옥도가 역겨워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관비라는 천한 신분 탓에 고개조차 들 수 없었다. 사또 조병갑은 이미 거나하게 취해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그의 눈은 탐욕과 정욕으로 번들거리며 연회장을 훑고 있었다. 그때 그의 시선이 술병을 들고 서 있던 서린에게 꽂혔다. 걔 누구냐? 서린이 아니더냐? 이리 가까이 오거라. 사또의 부름에 연회장의 시선이 일제히 서린에게 쏠렸다. 서린은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사또의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다. 부르셨습니까, 나으리?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으나 소매 아래 감춰진 두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사또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서린의 턱을 거칠게 쥐고 들어올렸다. 허허, 가까이서 보니 꽃이 따로 없구나. 양반가에서 귀하게 자랐다더니 흙탕물에 굴러도 그 택깔은 여전하네 그려. 오늘 내 생신날, 내년이 내 수청을 들어야겠다. 이 술잔을 받고 오늘 밤 내 침소로 들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서린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렸다. 관비로 전락한 이후 숱한 수모를 겪었지만 정조만은 목숨처럼 지켜왔던 그녀였다. 주위의 아전들과 기생들이 킥킥거리며 야릇한 눈빛을 보냈고 서린은 수치심과 공포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다. 나으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천한 관비의 몸이 오나 나라실이 아닌 사사로운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쓰일 수는 없습니다. 제 아비는 역적으로 몰려 죽었으나 저에게 남겨준 가르침마저 버릴 수는 없사옵니다. 서린은 바닥에 머리를 냈으며 간곡히 거절했다. 순간 연회장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감돌았다. 감히 사또의 명을, 그것도 잔칫날 면전에서 거역하다니. 사또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며 험악하게 변했다.
뭐라? 인연이 지금 제정신이냐? 관비 따위가 어디서 감히 가르침을 우누네. 내년의 몸뚱어리는 나라의 것이고 내가 곧 이 고을의 법이자 왕이다. 여봐라. 이 발칙한 년을 당장 형틀에 묶어라. 내 오늘 인연의 콧대를 꺾어 놓고야 말겠다. 사또가 술상을 엎어버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쨍그랑 도자기 깨지는 소리와 함께 포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서린의 팔을 낚아챘다. 놓아라. 내 발로 갈 것이다. 서린이 반항했지만 억센 포졸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질질 끌려가며 마당 한가운데 내동댕이 쳐졌다. 형틀이 준비되고 굵은 곤장이 포졸들의 손에 들렸다. 매우 쳐라. 살이 터지고 뼈가 부러질 때까지, 잘못했다고 빌 때까지 쳐라. 사또의 잔혹한 명령이 떨어졌다. 서린은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끝이구나.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을지언정 저 더러운 늙은이의 놀이개는 되지 않으리라. 그녀가 죽음을 각오한 그 순간이었다. 어이쿠, 냄새 좋다. 이게 무슨 냄새야. 고기 굽는 냄새가 심리 밖까지 진동을 하네. 킁킁. 갑자기 연회장 입구 쪽에서 왁자지껄한 소란이 일어났다. 누더기를 걸친 거지 하나가 포졸들의 재질을 뚫고 비틀비틀 춤을 추며 난입한 것이다. 바로 헛간에 있던 그 거렁뱅이 선비였다. 그는 머리에 꽃을 꽂고 한 손에는 찌그러진 호리병을 든 채 짐짓 미친 사람처럼 해실해실 웃으며 연회장 중앙으로 걸어 들어왔다. 네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느냐. 당장 저 미친 거지를 끌어내라. 아전들이 기겁을 하며 소리쳤지만 선비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또 앞으로 다가갔다.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달려들었으나 선비는 묘하게 몸을 흐느적거리며 그들의 창날을 요리조리 피했다. 마치 술 취한 걸음걸이 같았지만 그 움직임에는 기묘한 리듬이 있어 잡힐 듯 말 듯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 그는 순식간에 사또의 코앞까지 다가가서 털썩 주저앉았다. 해에 사또 나으리 생신을 축하드리옵니다. 이 미천한 거지가 얻어먹은 밥이 있어 빈손으로 오기 뭐해. 노래라도 한 자락 뽑으러 왔습지요. 내 쫓아내시더라도 술 한 잔은 주고 쫓아내셔야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요? 선비는 누런 이를 드러내며 비굴하게 웃어 보였다. 사또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으나 잔칫날 거지가 들어온 것이 액겜이라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서린을 치기 전 흥을 돋울 광대로 여겼는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참으로 맹랑한 거지놈이로구나. 그래, 내 놈이 노래를 한다고?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만약 내 귀를 즐겁게 하지 못하면 저 계집 옆에 나란히 묶어 곤장 맛을 보여주마. 사또가 손짓하자 포졸들이 물러났다. 형틀에 묶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서리는 심장이 늦는 듯 했다. 선비님, 어쩌자고 이 불구덩이로 뛰어드셨습니까? 그녀는 그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나섰음을 직감했다. 선비는 서린 쪽을 힐끗 보더니 안심하라는 듯 눈을 찡긋해 보이고는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했다. 노래보다는 제가 글을 좀 배웠습죠. 붓과 종이를 주시면 나으리의 덕을 칭송하는 시 한 수를 지어 올리겠나이다. 거지가 시를 짓겠다는 말에 좌중이 술렁거렸다. 아전들은 배꼽을 잡고 웃어댔다. 글이라니?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게 생긴 놈이 공자왈, 맹자왈 하겠다는 개냐? 꼴값을 떠는구나. 그러나 사또는 호기심이 동했는지 지필묵을 내오라 명했다. 어디 보자. 내 놈의 그 알량한 글재주가 어떤지. 만약 먹물 흉내만 낸 것이라면 손모가지를 잘라버릴 테다. 지필묵이 선비 앞에 놓였다. 선비는 호리병에 든 술을 붓에 가뿜더니 누더기 소매를 걷어붙이고 붓을 잡았다. 그 순간 서린의 눈이 크게 뜨였다. 붓을 쥐는 그의 손, 그 소나기의 힘, 방금 전까지 미친 척하며 흐느적거리던 사내의 기운이 일순간에 바뀌었다.
그의 눈빛은 맹수가 사냥감을 노려보듯 날카롭게 빛났고 척추는 대나무처럼 꼿꼿하게 펴졌다. 주위의 소음이 차단되고 오직 그와 종이만이 존재하는 듯한 고요가 그의 주변을 감쌌다. 저것은 보통 내공이 아니다. 붓을 잡는 것이 아니라 검을 쥐는 것 같구나. 서리는 양반가에서 자라며 당대의 명필들을 많이 보아왔지만 저토록 강렬한 살기사치와 기품이 동시에 서린 필법은 본 적이 없었다. 선비는 일필이지로 종이 위에 글자를 써내려갔다. 쓱쓱쓱 붓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마치 칼이 허공을 가르는 소리처럼 예리하게 들렸다. 먹물이 튀어 그의 얼굴과 누더기에 묻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의 손놀림은 거침이 없었고 글자 하나하나에는 뼈와 살이 붙어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좌중의 웃음소리가 서서히 잦아들었다. 술에 취해 비웃던 아전들도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는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선비의 손끝을 주시했다. 사또 역시 잔을 든 채 굳어버렸다. 거렁뱅이에 탈을 쓴 이 사내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었다. 서리는 형틀에 묶인 채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확신이 솟구쳤다. 이분은 거지가 아니다. 조정에서 내려온 암행어사다. 그제야 지난밤 헛간에서 보았던 그 맑은 눈빛과 세상을 향한 분노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명확해졌다. 선비가 마지막 획을 긋고 붓을 딱 내려놓았다. 다 되었습니다. 나으리. 그는 다시 해실해실 웃는 광대의 얼굴로 돌아왔지만 종이 위에 적힌 글씨만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시퍼렇게 살아있었다. 사또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다. 술기운 탓인지 아니면 글귀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 때문인지 글자가 어른거렸다. 이게 무슨 뜻이냐? 금준미주, 천인혈? 사또가 더듬거리며 첫 구절을 읽어 내려갔다. 연회장에는 찬바람이 쌩하고 불어닥쳤다. 그것은 겨울 바람이 아니라 다가올 파멸을 예고하는 폭풍의 전조였다. 선비는 바닥에 주저앉아 호리병을 들어 벌컥벌컥 들이켰다. 그의 눈은 사또가 아니라 형틀에 묶여있는 서린을 향해 있었다. 조금만 참으시오. 이제 곧 이 지옥 같은 밤을 끝내주리다. 그의 눈빛이 소리 없이 말을 건네고 있었다. 서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녀에게 죽음은 두렵지 않았다. 거대한 정의의 칼날이 눈앞에서 번쩍이고 있었으므로 사또의 얼굴이 점차 흑빛으로 변해가고 아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선비가 지은 시는 단순한 축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자리에 모인 탐관 우리들의 목을 겨누는 사형 선고문이었다. 이놈이 감히 나를 능멸해. 사또가 종이를 구겨 바닥에 집어던지며 비명을 질렀다. 여봐라. 당장 이놈을 쳐라. 이놈의 목을 쳐서 성문에 걸어라. 사또의 바라게의 포졸들이 칼을 뽑아들고 선비에게 달려들었다. 절체절명의 위기. 그러나 선비는 태연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누더기 옷자락이 바람에 휘날렸다. 이제 연극은 끝났다. 그는 더 이상 비굴한 거지가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품속으로 손을 가져갔다. 그의 손끝이 닿은 곳에는 차갑고 묵직한 마패가 주인의 부름을 기다리며 숨죽이고 있었다. 시퍼런 칼날이 선비의 목을 향해 벼락같이 내리꽂혔다. 그 짧은 찰나,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한 정막 속에서 형틀에 묶인 서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질끈 눈을 감았다. 붉은 피가 낭자할 것이라 예상했던 그 순간 허공을 가르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둔탁한 타격음이 연달아 터져 나왔다. 억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바닥을 구른 것은 선비가 아니라 칼을 휘두르던 포졸들이었다. 서린이 번쩍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비굴하게 허리를 굽히고 있던 거렁뱅이 선비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산신처럼 위풍당당하게 선 한 사내가
누더기 옷자락을 걷어붙인 채 우뚝 서 있었다. 그의 오른손에는 횃불의 불빛을 받아 태양처럼 강렬하게 번쩍이는 둥근 쇠패가 들려 있었다. 그 패에 새겨진 5마리의 말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와 대지를 박차고 달릴 듯 생생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선비의 입에서 터져나온 호령은 관아의 담벼락을 무너뜨릴 듯한 뇌성병력이었다. 그 소리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방의 어둠 속에서 대기하고 있던 역졸들이 성난 파도처럼 관아 안으로 들이닥쳤다. 암행어사 출두시라. 썩은 관리들은 쥐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말고 잡아들여라. 역졸들의 함성이 밤하늘을 뒤덮었고 조금 전까지 흥청거리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청사초롱이 바닥에 떨어져 짓밟히고 술상들이 뒤집혀 산의 진미가 진흙탕에 처박혔다. 춤을 추던 기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옷자락을 감싸쥐고 도망쳤고 배를 두드리며 웃어대던 아전들은 혼비백산하여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엉금엉금 기어서 숨을 곳을 찾기에 바빴다. 그야말로 풍비박산, 오만방자하던 탐관오리들의 천국이 일순간에 지옥의 불구덩이로 추락하는 광경이었다. 사또 조병갑은 쥐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리며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턱은 덜덜 떨려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날 정도였다. 어사라니, 이 무슨. 그는 눈앞에 서 있는 선비의 모습과 방금 전까지 자신이 조롱하던 거지의 형상을 겹쳐보려 애썼으나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현실에 넋을 잃고 말았다. 선비는 천천히 그러나 바위처럼 묵직한 발걸음으로 사또를 향해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서리빨보다 차가웠고 그가 내뿜는 기세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조병갑, 내 이놈,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선비의 일갈의 사또는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으나 등 뒤에는 이미 차가운 벽분이었다. 금준미주 천인혈, 옥반가요 만성고,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천사람의 피요, 옥소반의 기름진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았거늘 내 놈의 귀에는 저 백성들의 피울음 소리가 들리지 않더란 말이냐. 그 사이 역졸 한 명이 형틀로 달려가 서린의 결박을 풀어주었다. 서린은 풀려난 손목을 감싸쥐며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마패를 쥐고 서 있는 선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찢어진 옷차림은 여전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광채는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정말로 어사또셨구나. 서린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안도감과 경외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 뒤섞여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선비는 주위의 소란을 정리하고는 천천히 서린에게로 다가왔다. 그의 눈빛이 사또를 볼 때의 매서움에서 봄햇살 같은 따스함으로 순식간에 변해 있었다. 많이 놀랐느냐. 내 조금 더 일찍 나서려 했으나 저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 때를 기다리느라 늦었다. 그대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내 일이 시원하게 출두하지 못했을 것이다. 선비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서린의 떨리는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 옷에서는 묵은 먼지 냄새 대신 은은한 묵향이 나는 듯했다. 서린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꼈다. 아니옵니다. 소인은 그저 죽는 것이 두려웠을 뿐입니다. 하오나 나으리께서 이리 구해주시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선비는 빙그레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고개 들라. 죄를 지은 자들이 고개를 숙여야지. 의로운 자가 어찌 고개를 숙인단 말이냐. 오늘 밤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다. 선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서린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내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선비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며칠간 헛간에서 보았던 그 꾀죄죄한 얼굴이었지만 지금 그 얼굴은 세상 그 어떤 영웅 호걸보다도 듬직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관아마당은 이제 심판의 장으로 변해 있었다. 선비는 관아의 대청마루에 좌정하고 본격적인 단죄를 시작했다. 여봐라, 당장 관아의 곡간을 열어라. 썩어가는 곡식과 비단을 모두 꺼내어 굶주리고 헐벗은 백성들에게 빠짐없이 나누어 주거라. 그리고 억울하게 옥에 갇힌 자들을 모두 풀어주어라. 어사의 명쾌한 판결이 떨어지자 담장 밖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다. 어사 또 만세, 암행어사 만세. 백성들은 서로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곡간 문이 활짝 열리고 쌀가마니가 마당으로 쏟아져 나왔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림의 떡이었던 곡식들이 백성들의 품으로 돌아가는 광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옥문이 열리고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는 죄수들. 그들을 부둥켜 안고 통곡하는 가족들의 모습에 관하 마당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형틀에 묶여 죽을 고비를 넘겼던 농부도 풀려나와 노무의 손을 잡고 어사또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다. 나으리,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요? 죽어가던 저희를 살리셨습니다. 생불이십니다, 생불. 선비는 직접 마루에서 내려와 농부의 거친 손을 잡아주었다. 일어나시오. 이것은 본래 그대들의 것이었소. 내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도둑맞은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일 뿐이요. 부디 이제부터는 맘 편히 농사짓고 효도하며 사시오. 선비의 겸손하고 진심 어린 태도에 백성들은 더욱 감동하여 머리를 조아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리는 가슴 한켠이 찌릿해짐을 느꼈다. 권력을 쥐고도 거만하지 않고 가장 낮은 곳의 백성과 눈을 맞추는 사람. 그녀가 꿈꿔왔던 진정한 목민관의 모습이 바로 저기에 있었다. 밤이 깊어 새벽으로 치닫고 있었지만 관아의 열기는 식을 줄을 몰랐다. 사또와 부패한 아전들은 포승줄에 묶인 채 감옥으로 끌려갔고 그들의 비명소리는 백성들의 환호성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선비는 분주하게 현장을 지휘하며 사후 처리를 지시했다. 장부와 문서를 압수하여 죄목을 꼼꼼히 기록하고 피해를 입은 백성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상할 방도를 마련했다. 그 꼼꼼하고 치밀한 일 처리는 그가 단순히 무력으로만 제압하는 무관이 아니라 깊은 학식과 경륜을 갖춘 문관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서리는 관아 한 구석에서 묵묵히 그를 도왔다. 먹을 갈아주고 종이를 나르고 다친 백성들의 상처를 닦아주었다. 두 사람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말없이 미소를 주고받았다. 많은 말이 필요치 않았다. 그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동지가 되어주고 있었으니까. 어느덧 동이 터오기 시작했다. 검푸른 새벽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며 새로운 아침을 예고하고 있었다. 관아의 마당은 텅 비어 있었고 지난밤의 소라는 거짓말처럼 고요해졌다. 선비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표정만은 더없이 맑고 개운해 보였다. 그는 마루 끝에 걸터 앉아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긴 숨을 내쉬었다. 서린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다가왔다. 밤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으리. 차 한 잔 드시고 숨을 돌리시지요. 선비는 차를 받아들고는 서린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서린아,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예, 나으리. 서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제 이 고을의 썩은 뿌리는 뽑아내었다. 하지만 내 임무는 여기가 끝이 아니다. 나는 또 다른 고을, 또 다른 어둠을 찾아 떠나야 한다. 선비의 말에 서린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별을 예감한 탓이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가 없는 관아에 홀로 남겨질 자신이 없었다. 하오나 서린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자 선비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품속에서 낡은 서찰 하나를 꺼내어
그녀에게 건넸다. 이것을 보아라.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펼쳤다. 그곳에는 면천면젠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그녀의 본명과 신분을 회복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나으리, 이것은. 서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다. 내 한양으로 사람을 보내 미리 알아보았다. 너의 부친은 역적이 아니라 간신들의 모함에 억울하게 희생된 충신이었더구나. 이미 조정에 상소를 올려 너의 신원을 회복시켰으니 이제 너는 더 이상 관비가 아니다. 선비의 말은 서린의 평생 맺힌 한을 일순간에 풀어주는 천상의 소리와도 같았다. 이제 너는 자유의 몸이다. 어디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 선비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서리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자유. 평생을 갈망하던 단어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자유는 혼자 떠나는 것이 아니었다. 나으리,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부모님도 형제도 없는 천의 고아입니다. 하오나. 만약 나으리께서 허락하신다면. 서리는 잠시 뜸을 들이며 용기를 내었다. 저도 나으리와 함께 그 어둠을 걷어내는 길을 걷고 싶습니다. 비록 힘은 미약하나 나으리의 붓이 되고 발이 되어 돕고 싶습니다. 그녀의 고백에 선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는 서린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 길이 험난할 것이다. 가시밭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오늘처럼 목숨을 걸어야 할 수도 있다. 그래도 따르겠느냐? 서리는 주저없이 그의 손을 맞잡았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했다. 예, 나으리가 가시는 곳이라면 지옥불이라도 따르겠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굳게 맞잡혔고 그 위로 찬란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고을에는 거짓말처럼 평온한 기운이 감돌았다. 지난밤에 그 서슬퍼런 단죄의 현장은 씻은 듯이 정리되었고 관아의 높다란 담장 너머로 들려오던 백성들의 통곡 소리는 어느새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다듬이질 소리로 바뀌어 있었다. 사또와 탐관오리들이 압송되어 떠난 자리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다. 비록 겨울의 찬 기운은 여전했으나 사람들의 표정에는 이미 따스한 봄볕이 스며들어 있었다. 마을 어귀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느티나무 아래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인파가 몰려나와 있었다. 그들은 모두 지난밤의 기적을 목도한 백성들이었다. 누구는 갓 쪄낸 떡을, 누구는 겨우내 아껴두었던 곶감을, 또 누구는 투박하지만 정성스레 지은 버선 한 켤레를 품에 안고 서성이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향한 곳, 관아의 문이 활짝 열리며 두 남녀가 걸어 나왔다. 한 명은 갓을 쓰고 도포를 말끔하게 차려입은 훤칠한 사내였고 그 곁에는 수수한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었으나 그 자태만은 양반과 규수 못지않게 단아한 여인이 따르고 있었다. 바로 암행어사 이몽룡과 이제는 관비의 멍에를 벗고 본래의 이름을 되찾은 서린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 이상 과거의 그 위축된 관비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두 사람은 백성들의 환송을 뒤로하고 고갯마루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고을을 벗어나 한적한 산길로 접어들자 주위는 이내 고요해졌다. 쌓인 눈을 밟는 뽀드득 소리와 나뭇가지에 앉은 까치, 울음소리만이 두 사람의 여정에 동행했다. 이몽룡은 앞서 걷다가 문득 멈춰서서 뒤따르는 서린을 돌아보았다. 힘들지 않느냐? 한양까지는 좋기 열흘은 걸릴 터인데 가마라도 한 채 마련할 것을 그랬나 보구나. 그의 눈빛에는 서린을 향한 깊은 배려가 서려 있었다. 서린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지난 몇 년간 관아에서 물을 했고 장작을 패며 다져진 몸입니다. 오히려 가마 안에 갇혀가는 것이 답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이몽룡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나으리와 나란히 걸으며 이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 저에게는 더 없는 호사입니다.
밥 한 덩이가 얼마나 귀한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무치는지 말이다.